저는 개인적으로 베네치아는 우리 르네상스 하면 피렌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르네상스를 문화와 예술로만 보지 말자. 예, 르네상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르네상스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다. 예, 즉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예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 배운 예, 이런 어떤 욕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간 복고적인 성격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역사가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로의 어떤 첫 음, 발걸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림이 달라졌어요. 뭐 그런 점에서 새로움도 있지만 저는 예. 근대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떤 정치 체제, 아, 그렇군요. 예, 국가 운영,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피렌체보다는 베네치아가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근대 국가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가 앞서 있었다 가장. 음, 이번에 제가 지난 주에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염병 관련해서인데 음, 베네치아는 일찍부터 사망 통계 기록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하네요. 철저하게 예, 작성을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것조차 음, 베네치아 어떤 근대성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단순히 그림이 음, 예, 달라졌어요. 이걸로만 우리가 예, 르네상스를 예, 보자면 당연히 예, 피렌체에 예, 가야 되겠지만,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볼 수가 아니잖아요. 예.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베네치아가 르네상스에서 조금 음, 뒷전에 가 있는 거는 음. 저는 맞지 않다. 아, 그렇군요. 사실 브루카르트도 자신의 책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에서 음, 베네치아의 어떤 근대성을 근대 음, 국가의 탄생이라는 측면에 조망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점을 특히 더 눈여겨볼 필요가 그럼 있지 않을까. 베네치아는 언제부터 공화국이었던 건가요? 몇 년도부터? 아주 일찍부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너무 신기하네요. 다 예전에는 로마가 공화국이었다가 제정으로 바뀌었다가 중세에는 뭐 이제 비슷하게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 네, 봉건제였다가 근데 그 로마가 공화정 할 때 그 공화정을 베네치아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베네치아의 공화국 역사가 진짜 길었죠. 예. 어떻게 보면 피렌체 같은 경우 공화국 실험을 음. 14, 15세기 하다 결국에는 군주 국가로 예, 군주정으로 바뀌었지 예,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키아벨리가 1500년경 전후로 해서 음, 이 피렌체의 어떤 미래, 예, 군주 국가가 돼야 될 건지 공화국으로 가야 될 건지 음, 고민을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우리가 마키아벨리 하면 군주론만 이야기하지만 예, 사실은 또 로마 공화정을 다룬 로마서 논거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마키아벨리는 공화국과 군주정에서 고민했던 그래서 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분열된 이탈리아를 누가 아, 통일하고 그렇군요. 그런 화두가 이탈리아의 있으니까. 앞날을 누가 주도할 것이며 어떤 정치 체제가 적합할 건지 그때 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결국에 베네치아는 공화국으로서 음, 살아남았고요. 음, 토스카나의 맹주였던 피렌체는 공화국 음, 체제를 버리고 예, 군주정으로 예, 갔던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화국 역사에서 가장 그 오랜 모범적인 음, 모범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음, 있지만 이런 사례가 아마 베네치아가 그렇군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베네치아 여행을 할 때 또 한번 느껴야 할, 뭐 어느 부분에서 느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게 하나가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한 공화국을 계속 그렇죠. 유지해왔다. 이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겠는데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은 관광객들이 느끼시기는 좀 예, 어려운 예, 부분들이지 예, 않습니까? 그거는 예, 책 속에 남아 있고 예, 아니면 베네치아의 어떤 역사 속에 음, 어, 뭐 무형의 그 체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네치아의 역사를 신화, 위대했다고 음, 표현한 것 중에 음, 하나는 바로 베네치아의 어떤 근대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음, 물론 그 체계와 효율이 음, 다른 뭐 영토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또는 착취했던 예, 그 기반 위에서 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뭐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배죠. 예, 예, 베네치아는 전기선단, 즉 국영조선소에서 그레이트 갤리를 건조해서 흑해 쪽, 흑해 선단도 있었고요. 동지중해로 가장 많이 보냈어요. 동지중해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선단이 있었고 또
한때는 키프로스 선단, 그리고 이 시리아 선단, 그리고 향신료를 실현하는 선단도 있었고, 또 코튼, 면화를 연화. 실현하려는 예, 이때는 예. 갤리선을 안 썼습니다. 어. 이때는 개인이 소유한 상선을 우리가 경매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예. 이제 수용해서 그것도 갤리 선단처럼 운영했는데 어쨌든 이 면허를 실현하는 선단이 있었죠. 그리고 대서양으로 가는 선단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남불, 에기모르트 선단이라고 부르는 이 선단이 있었고, 그리고 서아프리카죠. 가장 나중에 만든 선단이 이 선단입니다. 북동 아프리카 노선. 쉽게 말하면 여기가 가장 장사가 별로 안 되는 곳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흑해, 지중해, 대서양까지 아우르는 이 전 바다에 정기적으로 선단을 보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15세기 말까지 이런 프랑스나 다른 어떤 국가도 15세기 말까지 이렇게 체계적인 선단 운영을 한 적이 없죠. 이 흑해 위쪽까지. 네.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즈베키스탄 정도 되나요? 이쪽. 여긴가요? 네. 여기가? 아니, 우즈베키스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예. 사실 뭐 이 흑해 역사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베네치아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코 폴로지 않습니까? 예. 마르코 폴로가 이제 중국까지 갈 때 이쪽이 지중해 못지않게 새로운 어떤 상권으로 부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지역까지 선단을 보냈죠. 여기가 이제 도성소군요. 이제, 예. 아르스날레. 예. 아마 15세기에 지중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뭐 산업단지였죠. 그러겠네요. 몇천 명의 그 인력이 여기서 일을 했고요. 뭐 몇천 명이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 당시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규모 자체가 10만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당시 몇천 명이 오늘날은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네요. 네, 결국 수십만에 전체 인구 중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면 거기 딸린 식구까지 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 인구의 절대 다수가 이 바다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를 한 거죠. 해외 나가 있거나 뭐 선원으로 가 있거나 이 배를 만들거나 또는 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모든 베네치아인들은 상인이었다, 제조업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베네치아의 또 위대함을 보여주는 경제력을 보여주는 게 이 듀카토. 금화죠. 듀카토는 이 도제가 다스리는 땅에서 유통되는 뭐 금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 달러에 해당하죠. 다 통용됐네요? 인도양으로 통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베네치아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나 베이루트에서 향신료를 사면서 이슬람 상인들에게 결제를 듀카토로 했습니다. 듀카토를 했는데 이슬람 상인들이 이 듀카토를 가지고 인도양으로 가서 그 현지 상인들에게 향신료를 사면서 이걸로 지불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남아시아에 그 발굴했을 때 이 베네치아 듀카토화가 오늘날도 꽤 발굴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른 말로 하면 동서무역에서 유럽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유럽 역사가들이 이걸 조금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무역 적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아가, 인도양을 포함한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더 앞서 있었고 유럽은 경제적으로 낙후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이나 아시아 세계에서 팔고 싶은 것보다 사고 싶었던 게 많았다는 거죠. 그 차액을 결국에는 금화로 지불한, 그래서 동서무역의 뭐 불균형, 유럽의 적자를 보여주는 증거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근대 세계에 들어와서 역전이 되죠. 근데 바로 역전은 안 되고요. 좀 오랫동안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아편 전쟁 후에 가서야 이제 동서무역의 어떤 수지 그렇게 불균형이 늦게까지 봅니까? 사실은 요게 조금 델리키트한 문제일 수 있는 게, 근대 이후 유럽이 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고 아시아보다 앞섰다. 그래서 근대 세계의 이 주도권은 유럽에 있었다. 이런 역사 해석을 우리는 오늘날에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틀린 역사 해석이다, 이렇게 많이 간주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 좀 유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증거 중에 하나로 사용될 수 있죠. 이런 듀카토아가 인도양에서 발굴되는 그런 사례들이 그러한 어떤 유럽 중심주의를 깰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 그렇지만 어쨌든 베네치아의 듀카토아가 그렇게 넓은 지역에 유통되었다는 건 또 베네치아의 어떤 경제력을 보여주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도 사실은 이 베네치아를 이끌었던 수장이죠. 그래서 그 뭐라고 지오반니 그래야 될까요? 벨리니. 네, 조반니 15세기 베네치아의 가장 유명한 화가 가문이 벨리니 가문입니다. 우리 조선으로 하면 김홍도 가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반니 벨리니, 젠틸레 벨리니, 아버지인 야코포. 뭐 어쨌든 이 벨리니 가문이 그 베네치아 외교사절 역할을 또 하고요. 그리고 오스만 궁정에 가서 술탄의 요청으로 술탄 초상화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 초상화만 딱 봐도 이 베네치아를 이끌어갔던 수장, 이 수장의 어떤 근엄함, 화려함, 또 비싸 권위, 보이죠. 이런 게 느껴지네요. 유화네요. 유화의 역사하고 또 베네치아 역사하고 뺄 수 없는 게 베네치아는 프레스코아를 그전에는 좀 썼는데 베네치아 바다의 도시 아닙니까? 그 염분이 많아서 금방 프레스코아가 탈색되겠군요. 다른 피렌체에 비해서 피렌체는 프레스코아가 많은데 베네치아는 없어요. 그게 없었던 이유가 제작이 안 돼서가 아니라 베네치아는 어느 순간에 이제 프레스코아는 공식 그 뭐 건물에 쓰지 마. 그건 다 계속 보수 공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베네치아 그 팔라조 두칼레에 가보시면 대부분 다 유화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중간에 뭐 16세기에 화재도 나고 그래서 이제는 다 유화 그림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베네치아가 유화 그림에서는 약간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이탈리아 도시. 그게 아마 자연 현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 15세기 말 베네치아였던 위상, 오스만의 위상, 그리고 벨리니 가문의 어떤 그 국제 교류의 어떤 사젤로스 역할을 잘 보여주는 이게 산 마르코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은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인가요? 아니면 요 장면만 떼온 건가요?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어요. 스토리는 사실은 기독교 초기 역사죠. 1세기에 산 마르코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서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주위의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은 15세기 것입니다. 여기는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아직은 오스만 제국에게 정복되기 전, 즉 맘룩 제국이었거든요. 맘룩 제국인들, 오스만 제국 사람들, 베네치아를 포함 유럽 사람들, 산 마르코 건물 여기 보시면 이거는 딱 산 마르코 대성당. 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도 그럼 여자인가? 이슬람의 여성들이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유럽 사람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산 마르코 대성당을 닮아 있고 이쪽은 다 이슬람식 건물이고요. 미나레트라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그 통시대적이고 그리고 여러 문화가 융합된 그만큼 베네치아가 당시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영어 써서 죄송해요. 글로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베네치아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베네치아 관광하면서 보는 베네치아이기도 합니다. 베네치아는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뀐 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관광객분은 베네치아가 좀 후지다.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자체가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 고려해보면 화려했던 시기, 영광스러웠던 그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건물과 유적, 역사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관점에서 마천루에 익숙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낡아 보이고 좀 후져 보이지만 영광스러웠던 또 시기가 베네치아에 있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이 약하니까 고층 건물들을 못 짓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가는군요. 예.